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5회 윤우정 통일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라인하트 코즐렉은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를 보면은 코즐렉이 한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정상회담이 3차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했죠. 북미 정상회담도 한 차례 물론 열렸고 아마 연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됩니다. 또 김정은도 연내 지금 서울을 오겠다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어쩌면 한반도에 그리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윤우정 통일포럼에서 남북 관계의 미래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의 주제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대에서는 당연히 우리 명예 총장님, 우리 저기 남성분들 먼저 소개해도 괜찮겠죠? 예, 저 손님이니까 제가 남성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 교수님은 자타공인하는 북한 문제 전문가이시고 또 서강대 부총장을 역임하신 원로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원로 교수는 아닌가 아직? 그럼 중견 교수로 제가 호칭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콩팥으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성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김영수 교수님 뒷자리 옆에 계신 우리 동국대학의 박선영 교수십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우리 이대 출신인 건 여러분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동국대 법대 계시지만은 과거에는 18대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그리고 사당법인 물망초라는 탈북민 지원재단을 만드셔서 굉장히 탈북민 지원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우리 끝에 계신 통일부의 김남중 실장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실장께서 오늘 걱정이 많으세요. 지금 이 토론을 2시간 넘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말하다가 무슨 실수하지 않을까. 지금 어제도 보니까 무슨 오이사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실수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걱정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 다들 지켜줄 거 다 지켜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김 실장께서는 행정고시를 거쳐가지고 통일부에 입부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진짜 20여 년간 통일부의 주요 요직을 다 거치신 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신보영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기자께서는 이대 출신이 아니세요, 그죠? 예, 성균관대 출신인데 마침 요 뒷자리에 성균관대 마인석 교수님 와 계신데 마인석 교수님 제자라서 제 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문화일보 신 기자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3년 정도 역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턴 얘기, 트럼프 얘기를 가장 따끈따끈하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한 10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한 20분 정도 청중 여러분들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토론자분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자, 먼저 토론은 제가 각 토론자분께 모두 발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약 5분씩입니다. 먼저 모두 발언은 5분씩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분 이상에서 막 넘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사회자가 눈치를 막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막 계속하신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일방적으로 토론을 막 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잘 지켜주는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 토론은 활성화되죠. 저는 제 역할은 싸움 붙이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제가 눈치를 안 주더라도 본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실 때는 상대방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박선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이화대학 정말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요. 참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사장님, 명예이사장님, 총장님들 다 건강한 모습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남성 그 사관생도들도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좌석이 꽉 찰 정도로 뒤에 학생들이 있는 것도 너무 희망적이고 정말 10월의 멋진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호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화 무드 속에 우리가 모두 젖어 있고 뭔가 환상적인 통일을 곧 이루어낼 것 같은 또는 2, 3년 안에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즐거움, 희망 속에 빠져 있는데 평화, 이 평화가 과연 어떤 평화냐? 그리고 좀 생각해 보면 7.4남북 공동선언 한 지가 지금 꽤 됐죠. 72년이니까. 그때 또 온 국민이 사실은 우리가 좀 잊고 있지만 곧 뭔가 될 것 같아서 그 뉴스를 보던 시청자분 한 분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평양선언 또 올해 있었던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두 번째 큰 정말 해일 같은 파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과거를 짚어보고 현재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관계 미래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저한테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쁨 속에서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온갖 그 선언이 나오고 남북들이 정상들이 만나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볼 때의 그 흥분 이거를 이제는 조금 가라앉히고 그 절차와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길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물적, 인적, 그 다음에 인프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3만 불 시대에 들어섰고 세계가 감동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인데 제 전공이 우리 이사장님 제자여서 제가 헌법입니다. 정말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고 있는지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얻어내고 있는지 국민 주권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역할은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적법 절차에 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가 되었다. 그래야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선언들 그리고 적지 않은 남북 정상의 만남들이 마치도 우리가 흔들의자를 타는 것처럼 또는 그네를 타는 것처럼 뭔가 앞으로 나간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다시 그때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착시 효과를 더 이상 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누가 평화를 싫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것이 어떤 평화고 어떤 통일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것들을 지금쯤에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는 조금 아까도 그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왔던 민족답게 조금씩 안전한 길로 가는, 그리고 확실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머니 속에 송곳 역할을 하시겠다 하면서 아주 조곤조곤 아주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순서는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님이십니다. 예. 좌장이 계셔서 제가 가운데 앉을 생각은 안 했는데요. 상당히 부담이 많은 위치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남북관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결국 남북관계는 그동안 많이 썼던 얘기지만 늘 고체 상태였습니다. 녹지 않고 경직, 대결. 그래서 부딪히면 소리가 났는데 드디어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액체로 변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흐르기 시작해서 우리 이현숙 의장님, 홍석현 회장님께서도 지난 9월에 그 넘기 어려운 휴전선을 넘어서 많이 보고 오셨습니다. 액체 상태로 머물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뜻을 모아서 기체로 기화시켜서 그 기운을 남북한 주민이 모두 다 통일의 꿈을 안고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쭉 해오는 오랫동안 보면 기분 좋은 국민과 기분 언짢은 국민으로 나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기분으로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는가. 이 문제는 결국 기분 좋은 것과 언짢은 것을 합쳐서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실을 좀 더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좀 냉정한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고,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홍석현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글을 마치 글이 없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요, 제가 자료집에 제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23페이지 잠깐 보아주십시오. 사실 남북관계를 얘기하면서 북한을 참 너무 모르고 얼마나 다른지를 모른 것 같습니다. 짧게 적었기 때문에 23페이지에 있는 제가 적은 글을 조금 읽으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북한 이해력 갖고는 통일의 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통일을 하려는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해 보았자 통일의 목표는 성취하지 못하고 다시 분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반쪽인 북한이 어떤 상태로 작동하고 있는 체제인지,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2,500만 명에 가까운 북한 주민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통일을 희구하고 미래를 예상하는지를 모른다면 통일의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을 걸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제부터라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북한 상황을 정확히 읽을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서도 북한 상황을 제대로 느끼고 읽을 줄 아는 지속적인 노력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토록 원하던 통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우리 중심적으로 북한을 재단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결론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경직된 통합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통합이 안고 있는 난제를 풀어가기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통일하려는 상대인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합의 미래를 고민하는 보다 넓은 시각과 포용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음 주제는 짧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같이 바래 주어야 통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통일에 대한 목표와 생각이 다르면 꿈만 컸지 결국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제목만 읽어보면요, 통일 상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통일의 얘기는 했지만 통일하지만 통일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 참 몇 가지 얘기밖에는 안 돌아옵니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 우리의 자본과 기술? 아니요. 우리 자본과 기술 그렇게 막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노동력, 아까 홍 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북한의 노동력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노동력일까 하는 것도 막상 미래에 가면 다시 잘 연구해 보아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계기로 통일되면 우리 모두 다 북한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지요. 뒤에 자원서 써놨으니까 나가시면서 사인해 주시면 한 번 가시면 5년 동안 못 오십니다. 왔다 갔다 하기 없기. 대신 통일 선도수당, 오지 근무수당, 가족 격리수당은 다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따 종이에 보면 원하는 지역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양은 안 됩니다. 평양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한다고 하니까 추운 거 좋아하시면 자강도 량강도 쓰시고요. 나 싫어 그러면 해주 사리원 쓰십시오. 가서 뭐 하실 겁니까? 저보고 뭐 하냐고 물어서 저는 청진의 조그만 초등학교에 부교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 선생 안 하시고요. 예, 저는 이제 대학 선생 그만하렵니다. 통일이 되면 북의 조그만 소학교에 가서 우리 교감 선생님이신 부교장을 하면서 학생과 주민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일단 제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그 학교 부교장으로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새 직장이 필요합니다. 청진으로 가십니다. 청진으로 네. 갈까요? 네. 27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하나 골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신보영 기자께 우리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신보영입니다. 제가 3년 워싱턴에 있다가 지난 8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기간이 특파원으로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자마자 2015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출석한 TV 토론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성차별적 발언, 그래서 모두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 다음에 남인이 그러니까 지명이 됐고요. 공화당 지명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파란의 특파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1월 이후에 취임 이후부터 정말 많은 트럼프 기사를 썼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한 인식차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트럼프가 블러디 노즈라는 코피 작전이라는 그 캠페인을 언급은 안 했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쯤에는 미국에서 있던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불안해서 제 통장에 한 3,000불, 4,000불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한국에 뭐 급변 사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싱턴의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는데 그때 이제 홍석현 이사장님도 오셨고 뭐 또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정말 태평하시더라고요. 전쟁은 절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 뭐 김용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도 모르지만 우리가 의외로 미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바마의 미국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가 모를 수 있다. 트럼프의 이 사고방식은 그 기득권 세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트럼프 기사를 정말 많이 썼지만 그 기사 속에서 저는 아직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어떻든 대학 교육을 받고 또 한국에서 교육받고 어떤 일정한 단계를 밟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트럼프는 정말 그 뭐 보셨겠지만 자서전이나 이런 거에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틀 속에 본인을 집어넣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전반적인 정책 또 대북 정책이 매우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공식적으로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압박 국면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분명히 이제
관여 국면으로 접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박과 관여가 지금은 그러니까 같이 있는 형태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이제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나 그 이후에 따라 관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압박으로 돌아갈 것인지 뭐 많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변수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와 트럼프의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꼭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좀 버리고 이 트럼프 변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을 워싱턴 계셨지만 트럼프는 모르겠다입니다. 저는 여자의 마음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자도 모르는군요. 제가 좀 썰렁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식으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아마 포지션,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 아마 충분히 얻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 질문은 3분씩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 우리 플로어 계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토론은 전반부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남북관계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 들어서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변화된 현 상황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아직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9월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정상회담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던 점 또는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그 점부터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김영수 교수님부터 좀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갑니다. 네, 남북 관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인상적이었던 점, 첫째는 남북 관계를 공부하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조짐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단의 선을 김정은 손을 잡고 넘어왔다가 하는 모습에서 와 파격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동안의 고정관념이 필요가 없게 됐다 하는 생각.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들, 특히 백두산에도 가는 거,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전혀 예상 못했던 환영 분위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아주 따끈따끈하고 뜨거운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미흡한 것도 하나요? 네.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됐다. 근데 저는 걱정이,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갑자기 가면 어떡해? 경호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중히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다 따져봤더군요. 백두산 케이블카도 한 달 20일 동안 중국 관광객을 막고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던 케이블카를 은색으로 칠할 정도의 아주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가는 준비는 충분히 할 정도로 남과 북이 소통을 잘했다. 또 하나 가장 미흡한 것은 한반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태극기가 없는 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아마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쉬운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라는 그 명칭을 저는 이제 안 썼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의 모두의 태극기를 어느 일부의 대상의 국민들에 대해서 태극기를 붙여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안 맞습니다. 자, 그건 떠나서 대통령이 가셨는데 왜 대한민국 국기가,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는 아무 깃발도 흔들지 않고 꽃만 흔들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3분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중간에 말을 잘라서 좀 그런가요? 근데 이게 토론은 정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선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송곳처럼 해주십시오. 근데 송곳처럼 안 될 것 같아요. 좋았던 점, 미흡했던 점은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았던 점은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 아까 홍 회장님께서 마음의 냉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마음속 얼음덩어리를 좀 이렇게 걷어내는 또는 좀 녹이는 이런 역할은 확실하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에 가서 뭐 영부인께서 물을 이렇게 합수라 그러죠. 물을 한라산 물하고 천지 물하고를 이렇게 섞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록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갑자기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갑자기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갑자기 갔다. 날씨 때문에 그랬겠지만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그 북한 지도자의 모습도 우리 국민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를 그렇게 뭐 무슨 총으로 쏘아 죽이던 사람마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게 하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 홍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의 냉전이 사실은 많이 없어지는 역할을 했다. 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과연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까 하는 관점에서는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대통령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누구를 환호하는 것일까? 그다음에 꽃을 다 똑같은 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행해서 간 그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정부 관계자, 경제인들,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태극기는 가슴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분은 다 달았어요. 근데 저는 몇 분만 보이던데 대통령은 정작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죠.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베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안 좋게 마음들이 닫혀 있죠. 근데 저는 아베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오늘 가셔서 한번 텔레비전 뉴스 잘 보셔요. 반드시 파란색 리본이 해외를 가든 국내에 있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의원 배지와 파란색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납북자 구출을 염원하는 그 가족들이 만든 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극기도 대통령이 안 달았지만 가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하기 전에 풀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국민이 어쩌다가 빨리빨리 그냥 가시적인 그 성과를 바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없이 그냥 정상에 만나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뭔가 선언하고 하면 결론이 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까 제가 흔들의자 그네타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베가 달고 있는 그 납북자 구출을 염원하는 파란 리본 같은 것이 우리 정부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국군포로 아직도 500여 분 정도 살아 계세요. 탄광지역에. 단 한 명도 모셔오지 못했고요. 여기에도 지금 그 전신 납북자 가족이 몇 분 제 눈에 보이시는데 남편, 아들, 아버지를 북으로 빼앗겼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사 여부라도 과연 좀 가져올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굉장히 거기까지 좋은, 듣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는 보여줬지만 실제로 국가라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한두 가지는
꼭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좀 부족했다 이런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워낙 조근조근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에 빠져들어서 제가 3분을 훨씬 넘겼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발언에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도 지적해 드립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신 기자님. 원래 정치부 기자에게 팩트는 말과 글입니다. 행사 자체, 그러니까 저는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방송 기자와 달리 행사 전체를 말씀드리지 않고 선언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외교안보를 오랫동안 출입했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 특히 미국이 가장 관심 가져하는 비핵화 부분에 집약돼서 말씀을 드리면 좋았던 점은 4월 판문점 선언에 비해서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 분명히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훨씬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아쉬웠던 점은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어떤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나온 이후에 9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비해 김 위원장이 약속한 그 조항들은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것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사용했던 카드를 나열하고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한 발짝 또는 반 발짝 정도만 앞서가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시간과 그리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에 비하면 사실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과연 미국을 끌어들일 만한 수준인가. 미국에게 매우 헷갈린 신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힘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좋았던 점이고 또한 별로 미흡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비핵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현재까지의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등을 폐기했고 우리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신고, 검증, 사찰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신 기자님께서 이렇게 제가 훅 치고 들어갑니다. 비핵화 과정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비핵화 과정에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비핵화 과정은 사실 뭐 기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비핵화 과정은 사실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 30개에서 60개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핵무기를 검증하고 폐기하고 또 그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은닉시설 그리고 또 인력까지 하는 과정은 쉬운 길은 아니죠. 근데 어떻든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한 건 풍계리 핵실험장을 참관 없이 폐기했고요. 동창리 발사장은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고 영변 핵시설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에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일방적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죠. 그러면 아까 홍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몇 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반출을 하겠다 또는 폐기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미사일이라든지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가 미국 행정부에서 이렇게 초반에
우선순위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해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해소, 그게 뭐 미국 측이 그걸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북한 측에 보다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느 선생님께서 받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저기 박 의원님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자는 왕이죠. 북한의 비핵화 쉬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저 헌법 선생입니다.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 국가라는 걸 선언해 놓고 있어요. 비핵화를 하려면 뭐 능라도에 뭐 평양 시민 15만 명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뭐 그렇게 나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우리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비핵화가 첫 발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북한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고요. 북한은 우린 대한민국은 헌법이 최고법이지만 북한은 헌법 위에 김일성 교시가 있습니다. 김일성 유훈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가시적이고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사인을 보낼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액션이 나와야 뭔가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현재로서. 그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북한이 언제부터 핵을 개발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시작은 1956년에 영변에 가구공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이 됐어요. 뭐 그 다음에 프로세싱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헌법이라는 자물쇠에 딱 잡혀 있고 김일성 교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김정은이 젊은이고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 뭔가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몇 년 후에 물러나야 되잖아요. 우리 헌법상.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앞으로도 30년, 40년을 자기가 그걸 통치를 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 왜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시작해서 72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이르기까지 매번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제자리, 우리는 제자리지만 쟤네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만약에 한다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핵 보유 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ICBM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기술을 정말 정광석화처럼 그 빠른 속도로 완성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천착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우리 홍 회장님께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홍 회장님께서는 아까 발제하시면서 비핵화보다 북한의 정상화, 그래서 북한의 정상화를 통해서 비핵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럼 북한의 정상화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로서의 체제와 그 국가에서 사는 주민의 인권이 보장이 될 때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김정은이, 북한이 그것을 시동을 걸 수 있겠는가? 그럼 시동을 걸 수 있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님의 기조연설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회장님 끝난 다음에 강평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서
그 북한은 2012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핵 보유국이라고 헌법 전문에 박아놨습니다. 내년에 북한 우리 국회와 같은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열리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선거가 열리는데 내년도 새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은 그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가 헌법 개정을 할지 다시 말해서 핵 보유국이라는 그 어떤 헌법 전문을 개정할지 우리가 지켜보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하나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영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릉나도 5.1 경기장에서 7분 동안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그 내용 속에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분들의 지도자께서 합의를 했다 했을 때 바로 박수가 안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그다 나왔습니다. 평양 시민들도 오늘 무슨 자리라는 걸 잘 듣고 왔는데 야 이거 핵 가졌다고 작년에 자랑했는데 우리 지도자가 핵 안 가졌다고 합의했다는데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했다고 봅니다. 네. 자 비핵화 북한으로 잠시 옮겨가서 말투도 북한 말투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은 작년 2017년 11월 말에 화성 15형을 쏘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핵무력을 갖게 됐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신년사부터 참석하면서 올해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핵화라는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는 핵 가졌어. 그런데 비핵화도 할 거야. 언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으면 할 거야. 이겁니다. 근데 좀처럼 얘기 안 하던 북한 지도자가 비핵화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우리가 너무 와 김정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 했지만 그건 우리랑 회담할 때 하는 얘기고 자 여기가 인민문화궁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앉는 자리입니다. 동무들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북한에는 지도자가 아까 사회작가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핵을 가졌어. 우리는 핵무력 국가야. 딱 일어났는데 핵을 안 갖는 건 어떻게 됩니까? 죽으려고요? 북한의 비핵화는 핵화는 유지한 상태에 미국 놈이 하는 데 따라서 비핵화하는 거다. 하는 거니까 북미 관계에 달린 거죠.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김 교수님이 그 연기력이 뛰어나시죠. 사실 그 연극단 단장이십니다. 탈북민들을 모아서 연극단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곧 연극이 지금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김 교수님 그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 18일 목요일 7시, 금요일 7시, 토요일 3시, 6시, 21일 일요일 2시. 종로 5가에서 내리셔서 2번 출구로 나오면 연동교회 옆에 열림홀이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교제국민학교 건너편입니다. 오시면 제가 티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티켓 값은 이번에는 후원을 받아서 전액 무료입니다. 올해가 5회째 이름 장춘옥 2호점 평양 냉문집 2호점을 경영하는 통일됐으는 순간에 남과 북의 흩어진 가족이 만나서 재산 싸움을 하다가 해피엔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풍계리 진달래, 그전에는 자강도의 추억 5회째입니다.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진땀이 좀 나고 있어요. 뭔가 싸움을 좀 제가 못 붙여가지고 근데 그나마 지금 김 교수님께서 좀 업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데는 북미 관계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미 관계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다음 달 초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은 지금 실정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대로 열려서 거기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어쩌면 북한의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미 간은, 그리고 북미 간 협상은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특파원 모시겠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목표에 얼마나 맞느냐를 채점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검증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논리는 아직까지는 현실주의적 이론과 관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은 액션 포 액션입니다. 행동 대 행동. 어떻게 누구를 신뢰하느냐를 검증할 것이냐는 사실은 어떤 기준에 그 사람이 한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지켰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판단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기준이 통일부와 좀 국제사회의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3분도 안 쓰셨네요. 우리 김영수 교수님 부탁합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지도자와 북한 지도자는 늘 사이가 나빴습니다. 악의 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로켓맨, 뭐 무슨 맨 하고 했는데 어떻게 트럼프는 더 셀 줄 알았는데 드디어 난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트럼프야, 뭐 매드맨,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자꾸 나를 칭찬해주고 이토록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는 처음 봤다 그러니 이게 지금 하늘이 도운 운입니다. 결국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깨지질 않지요. 트럼프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그런 면에서는 아주 통이 크고 우리가 예상 못하는 거죠. 늘 미국 지도자는 북한에서는 그 수를 읽었는데 트럼프는 읽을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편지도 또 보내서 또 칭찬도 받고 또 그러다 또 노동신문에는 아니다 그러고 또 욕도 했다가 그런 점에서 저는 자주 만나야 된다 생각입니다. 만나야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번복할 수가 없게 되죠. 북미 관계는 신뢰하라. 그리고 그러나 검증하라. 아까 홍 회장님과도 들어 있었지만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그 단계인데 우리는 지금은 한 번 만난 걸로 이미 신뢰는 끝났고 합의를 한 거를 이행하는 걸로 하니 속도가 빠른 거죠. 결국 북미 관계를 너무 빠르게 가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려는 그래서 한 번에 매듭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이란 말이 빠지고 FFVD가 나왔죠. CVID는 이미 1992년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들어 있습니다. 1992년 2월달 합의문에요. 그 CVID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FFVD로 바뀐 북한이 싫어하는 I를 뺐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라운드 권투 경기 중에 이제 1라운드 끝났습니다. 네, 1라운드 좀 끝났답니다. 우리 이제 그럼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라운드는요. 미국하고 중국 관계를 잘 보지 않으면 북미 관계에 우리가 오판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신 기자님도
예전에는 보였는데 오바마 때도 보이고 클린턴 때도 보였는데 트럼프는 이게 통 보이지가 않는다. 앞길이 이게 가늠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조금은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했을까요? 네. 뭐 우리 플로아에 계신 분들도 아버지 부시가 뭐 통일을 시켜줬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요. 미국과 소련이 우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사실은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우리가 그 프레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중 관계는 미국으로서는 또 다른 국익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우리의 통일 그리고 바로 미국이 북한을 요리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초 되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뭐 달러가 막 시중에서 없을 정도로 막 사재는 사람도 있었고 전쟁 날까봐 뭐 미군들한테 연락 오면은 나한테도 연락해줘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전쟁의 공포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 바뀌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 막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잘 봐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김 실장님께서 뭐 보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일부 한반도 상황, 남북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라운드고 탐색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로 김정은 집권 벌써 7년 차입니다. 집권 7년 차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 짧게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정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북한 체제에 취약점이 있다면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지요? 저는 박선영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이 헌법에 보면 공산국가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요. 막스 레닌주의 없앴습니다. 주체 사상으로만 쭉 헌법이 되어 있죠. 공산국가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배급입니다. 배급하지 않는 국가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아주 일부 지역, 일부 계층만 빼놓으면은 배급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평양 사이즈 줄였습니다. 그죠? 평양이 컸는데요. 평양 사이즈를 줄였어요. 왜 줄였을까요? 바로 배급의 문제입니다. 자, 98년부터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아사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공산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배급이고요. 배급을 해야 나라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충성심을 유발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배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핵을 완성했다, 미제국주의를 뭐죠 이렇게 하는 어떤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지금 그것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력이 과거의 김정일 시대보다 좋아졌지만 그러나 북한이라고 하는 이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통제 시스템, 전체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는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수 교수님 받아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북한이 이제 붕괴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고 그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많이 흔들릴 균열은 아직 안 왔다. 저는 그렇게 한번 자꾸 사회자께서 반대 의견을 내서 긴장의 도를 높이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인기는 참 좋습니다. 야, 공강하다 야. 그 앞에 아버지 계속 불안했는데 야, 공강하다 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트럼프 만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뭐 중국도 가고 튼튼해서 좋다. 그렇죠. 28살이 됐으니까요. 김정은은 고민이에요. 야, 내가 정권을 쥐었는데 나를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충성하게끔 하려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는가? 젊음밖에 없는데. 그리고 눈빛을 보면 어린 게 이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라. 눈에 하여튼 나를 어리게 보는 놈 다 죽이라. 이렇게 해서 막 초창기에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뭐 굽신굽신하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경제도 회복을 못 시키겠고 안 되니까 부릅니다. 과학자를 불러서 핵 언제 완성해? 곧 합니다. 빨리 해. 그래가지고 작년에 완성했죠. 드디어 핵무력을 쥐어서 미국 놈도 벌벌 떨고 일본 놈도 벌벌 떨고 남조선도 기어들고 됐어요. 김정은의 가장 아킬레스는 위대한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는 겁니다. 왜? 94년에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때 84년생인 김정은 10살이었는데 왜 못 찍었을까? 김일성은 김정은이가 있는 줄 모르고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 사진이 없어요. 지금 백두산 나오면 할아버지를 딱 찍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려서 붙이기에는 너무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사진 얘기를 할 정도로 체제가 균열이 안 왔다는 거죠. 자, 아까 배급 얘기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십니다. 배급은 완전 줄어든 건 아니고요. 한 15에서 17%는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아서 먹고 사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미공급 시대라고 합니다. 공급이 되지 않았다. 미공급 시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공급 시대를 떠나서 시장 537개를 통해서 2년 전 통계, 아니 2개월 전 통계에서 먹고 삽니다. 아사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체제는 작동 원리가 변하고 안정성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대북 제재가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의 체제의 단결력을 잠시적으로 확 올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신 정보가 드나드는 범위가 빠르고 넓어지면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알고 충성합니다. 전에는 모르고 충성하니까. 따라서 이 충성과 복종이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자본과 뒷받침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남북 교류 협력의 유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 기자님, 미국서 봤던 북한은 어떻던가요? 미국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죠. 그렇죠? 일단 근대 사회에서 3대 세습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뭐 지금 시리아 아사드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무기 문제 아사드가 2세대고요. 이집트라든지 일부 나라에서는 2대 세습을 하려다가 국가가 몰락했죠. 북한이 이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폐쇄성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와 그리고 어떤 자본을 묶음으로써 사회 자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 폐쇄성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남북 또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어느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열리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또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 경우에 아랍 스프링처럼 아랍의 봄처럼 혼돈이 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특이한 건 지금 세계의 전반적인 기류가 권위주의 체제가 복귀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그 정도 되면 어떤 다당제
또는 반대 목소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죠. 그런데 시진핑은 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 구조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폐쇄성을 극복하고 정보와 자본주의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붕괴한다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혼란이 온다라고 상정하는 그런 사례가 꼭 상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 그게 결국에는 트럼프의 당선과도 연결되는 흐름이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효율성을 앞세운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 열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투표 결과들이 북유럽이나 뭐 남유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붕괴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권력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3년 또는 5년 또 장기적으로 10년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는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협상이 어떤 식의 북한의 개방, 어떤 정도 수위의 북한 개방을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어떤 식의 체제를 채택할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뭐 제가 사회자인데 이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소련 체제 붕괴할 때 서방은 소련 체제 붕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사우지만은 소련 체제의 붕괴 조짐이 어디 있냐고 면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1979년 아프간 사태, 아프간에 소련이 침공했을 때 아프간에 가서 많은 소련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전체주의 소련 체제 아래에서 그때 병역 기피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방의 많은 연구가들은 그 점을 놓쳤습니다. 그 소련 체제가 무너지는 신호가 어쩌면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쳤다는 점입니다. 만약에서 저는 뭐 우리 통일부께서 정세 분석이라든가 좋지만은 그런 어떤 면밀한 분석을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북한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시장화를 얘기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김영수 교수님께서 북한에 지금 시장이 500개 넘게 존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시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체제와 사회 전반에 지금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상황도 참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은 작년 북한의 국민 총소득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인 건가요?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건 김영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냥 암시장에서 이제 암자가 떨어졌고 농민시장에서 농민이 떨어지고 종합시장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제도화됐고요.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팔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유통의 기능이 살아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수입 제품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 수입 제품과 북한 국내 생산의 경쟁도 벌어지면서 시장에 100개 중에 8, 90개가 중국제였던 2년 전 상황하고 다르게 최근에는 북한산이 70%를 넘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 질도 좋아졌습니다. 1달러가 북한에서 이번에 북을 가셨을 때 103원에 아마 바꿔주시거나 뭐 105원에 바꿔주실 텐데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 돈 8,000원에 바뀝니다. 최고액권이 5,000원인데 5,000원이 한 17, 8년 된 사무직 한 달 월급입니다. 물론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가급금 보너스도 나오고 칭호비도 나오면 한 2만 원 받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죠. 쌀 1kg가 5,000원이니까. 그래서 다 장사해서 먹고 삽니다. 문제는 최근에 북한에 깡통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깡통. 미꾸라지도 깡통, 죽순도 깡통, 밥도 깡통. 북한은 햇반이 없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으니까 다 밥깡통. 잘 사야 됩니다. 밤깡통과 밥깡통을 구별 못하면 잘못하면 그런데 깡통 하나가 7,600원. 밥깡통 하나가 7,600원. 월급이 5,000원인데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제 시장화를 보는 눈이지요. 다 다른 걸 해서 살지요. 결국 시장은 이제 북한 주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됐고요. 그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면서 지역 간 시세 차익도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됐고 휴대폰 500만 대가 시장을 가능하게 해줘서 이제는 지역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서 이문을 남기는 되거리 장사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광산 노동자 지구 같은 데는 제대로 유통이 안 돼서 아사 직전에 간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전체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시장화는 이제 북한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생활이다. 그리고 그 시장을 통해서 물건이 스탁되는 저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급격히 경제에 치명적인 것을 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외화벌이 하는 사람은 제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제재보다 더 나아졌다. 제재. 왜 석탄이 수출 안 되고 안에서 쓰이니까 이런 등등. 따라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시장화 현상은 하나의 잣대로가 아니라 사회 전반과 연관시켜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3분 동안은 요거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께서 네. 네, 제가 아까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아사자가 아주 현격히 줄어들고 이제 거의 없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서 북한 장마당 그 동영상 보시면 그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북한 주민이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하실 텐데 보이는 장마당과 보이지 않는 장마당이 있습니다. 보이는 장마당은 지금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영으로 남아있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이지 않는 장마당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같은 택배도 있어요. 우리 같은 택배를 북한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짐쏘기. 짐쏘기. 그다음에 짐쏘기는 굉장히 원거리를 하는 게 짐쏘기고요. 근거리를 하는 택배는 뭐라고 할까요? 네, 큰 소리로 하셔도 되는데 짐 매달기입니다. 매달고 갖다가 주는 거죠. 우리 택배에 좀 더 가까운 게 매달기고요. 매달기와 쏘기는 전화로 합니다. 네. 전화로 앉아서 우리로 하면 도매상 같은 거죠. 장마당에 나가서 하는 건 소매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짐쏘기와 이제 짐 매달기는 북한 내에서 하지만 쏘기는 무역처럼 합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서 합니다. 누가 그걸 할까요? 조교라고 하는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교민들이죠. 우리 북한 교민들. 우리는 화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조교라고 합니다. 짐 쏘기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장마당에서 쌀 사고 뭐 옷 사고 하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짐 쏘기의 내용이 은, 니켈, 흑연 같은 지하 자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장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장마당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북한학과 교수님들 계신데 이제는 북한학과를 넘어서 통일학과가 필요한 거 아닌가? 통일학과가. 그리고 짐 쏘기를 하고 짐 매달기를 하는 전화 한 통으로 집에 앉아서 이거 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그래서 우리 이화여대에서 북한의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장마당하고는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규모가 정말 크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3분이 또 넘었죠. 네, 넘었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신 기자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북한 연구자가 아니어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볼 수는 없지만 연구자들이 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는데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어떤 통계를 쓰느냐, 어떤 기준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념적 또는 이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통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경제 통계 발전 수치에 대해서 그다지 높은 크레딧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면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재 효과가 과연 있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것도 역시 이제 정보기관들이 하는 거겠죠. 근데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제재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공개적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그리고 그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한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라는 끈을 놓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잡고 있는 건데, 그게 그러면 근거가 없는 트럼프의 일종의 블러핑이냐, 엄포 또는 과장이냐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게,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아침 미국 정보기관이 올리는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 브리핑의 상당한 주제는 북한일 수밖에 없고요. 그 북한 주제에서 북한 경제와 제재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실장께서 한 말씀 보탤 게 있나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시장화 관련해서는 몇 분들 말씀하셔서 거기다가 제가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은 그 시장을 양성화를 시킨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양성화 시킨 거 이외에 암시장 형태로 별도의 어떤 그런 시장도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경제는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한 3.7% 정도 한국은행에서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적으로 국제 제재다라고 말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겠지만 제재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는 때로는 당사자라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또 대부분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열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비핵화에 몰입이 돼서 한반도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신 기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셔가지고.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여러 전 현직 또는 전문가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에 중재자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moderator,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촉진자라고도 해석이 되는 facilitator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미 동맹인 상황에서 moderator는 안 된다. 촉진자는 될 수 있지만 단순 중개는 안 된다. 미국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에서 특히 공화당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 무역 전쟁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택하는 중재자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70년 동맹의 배반이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촉진자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인 거지, 단순히 김 위원장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옮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김 위원장에게 옮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역시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평화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시대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국 쪽 입장을 좀 감안한 어떤 중재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답변, 저로서도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수 교수님부터 차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신보영 기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의 그 역할을 뭐 한반도 운전자론, 뭐 중재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국면을 타개해 나가고 풀어가는 데서 우리 대통령이 중심이 되었다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신 폼페이오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역할을 좀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갈수록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초점 두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13일부터 유럽을 가서 또 방탄소년단도 만나야 되고, 예, 아니 우연히 만나는 거지만 참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서 저는 폼페이오 같은 역할을 하게끔 부처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께서도 이제 미국에 가셔서 또 설명하신다 그럽니다. 예, 외교부 장관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도 부지런히 정책 설명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국면 전환에서 대통령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조금 그런 이미지를 정점에 있는 정말 정상회담 때만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분들의 비중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질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195조 3항 코리안 유니피케이션은 The People of Korea에 의해서 한다. The People of Korea 또 Korean People이란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남과 북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해낸다라는 것을 선언했고 강대국이 사인했습니다. 다시 꺼냅시다. 다 들이밉시다. 손대지 마. 남과 북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야. 너희의 중심 문제가 아니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1948년 195조 유엔 총회 결의 3항을 다시 한번 원문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정상회담에 의존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사실 그 외교 이론에 관해서 보면은 정상회담, 성공적인 정상회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맺었을 때 미국의 역할 그 정도지 사실 정상회담에 의해서 어떤 갈등 관계가 풀린 관계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그 외교에서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 부탁합니다. 네. 우리는 통일을 지나치게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는요,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종전선언 한다 그러는데요, 저희는 휴전 당사자가 아니에요. 스탠딩 자체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갈 자격 자체가 없어요. 스탠딩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우호적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통일 문제는 남북 관계의 구심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심력을 이용해야 한다. 제가 아까 독일 통일이 어떻게 됐는가를 여쭤봤죠. 다들 아버지 부시라고 하는데 아버지 부시가 독일 사람 아니잖아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소 간의 우주전쟁이었어요. 소련의 힘을 쫙 뺐거든요. 우리는 너무 우리 민족끼리를 우리가 강하게 앞에 내세우면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작동을 해야 할 원심력들이 그냥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제가 여기도 잠깐 썼지만 우리는 어느 정권은 러시아한테 너무 목을 매고요. 어느 정권은 미국한테 너무 중국한테 너무 목을 매고 어느 정권은 미국한테 너무 목을 매고 어느 정권은 일본을 너무 이렇게 하고 어느 정권은 러시아를 완전히 그냥 뒷방 무슨 취급하듯이 내놓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력을 잘 이용해야 구심력과 원심력을 잘 이용해야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 관계에서는 우리 대중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죠. 수출 의존도가 중국의 30%입니다. 중국한테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러시아 모든 일을 할 때요. 누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는 참 어려운데요. 안 되도록 회방 놓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러시아하고도 국경을 마주해야 할 상대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EJ로 써도 좋고요. 가끔씩 떡과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돼요. 스푼 들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일본 굉장히 참 말하기 어려운 나라죠. 저는 미국이 북한만 두려워하거나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핵무장할 것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플루토늄이 얼마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핵무기를 무려 5,000개를 짧게 만들 수 부탁드립니다. 있는 가요. 3분은 너무 짧아요. 아무튼 우리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구심력에만 너무 온 국민과 대통령이 매달리고 있는 거, 이것은 정말 안 된다. 이것은 통일이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원심력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수 교수님이 반론이 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딴지를 고셨으니까 넘어지든지 점프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유엔 총회 결의항을 얘기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우리 문제는 우리가 중심으로 하라고 합의를 서명을 해놨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 제 뜻을 전달하는데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수정을 하고요. 우린 휴전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씀에는 정확히 반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휴전하면 안 돼. 따라서 나는 휴전협정에 사인할 수 없어. 그럼 난 통일을 포기하는 거니까 대신 같이 싸운 유엔이 대표로 나가 해서 나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북한은 너는 미국에 속한 노예야. 그래서 사인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북한이 논리를 확산시킨 걸 20년 동안 받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정설이 됐는데요. 북한은 요새 우리 보고 휴전협정 당사자 아니라고 안 해요. 이번에도 종전선언도 3자 또는 4자. 무려 중국을 빼자고 북한이 3자를 고민했다는 얘기는 공론화되진 않았지만 뭐 그런 분위기. 자, 따라서 지금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북한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까 그냥 슬쩍 얘기하시는 거지만 저도 또 하나 건다면 우리가 중국의 경제적 노예가 됐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노예가 아니라 중국이 부흥 뜨고 잘 나가니까 우리가 이용했던 거죠. 근데 중국이 사드 갖고 한 번에 그냥 기를 죽이는 바람에 전 잘 됐어요. 한미동맹이냐 한중동맹이냐 서로 막 올라가다가 어이구 중국은 동맹 아니구나. 이 덕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더 안정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한번 반론을 펴보겠습니다. 제 반론도 가능한 거죠. 이제 막바지에 다르니까 토론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우리는 정전할 수 없어. 그래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 계약하는데요. 아들이 살 집을 엄마가 서울에 유학 보내놓고 엄마가 엄마 이름으로 계약합니다. 법적 효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북한이 그러면 너네 사인 안 했어도 괜찮아. 우리하고 같이 종전선언하자. 당연히 거기는 생기는 게 있는데 그걸 왜 건드려서 너네는 아니야. 유엔
사령부하고 중국하고 이렇게만 할 거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 전공이 저는 법이고 우리 김영수 교수님은 이제 북한 쪽이셔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계란 한 바구니 안 담습니다. 그죠? 계란 한 바구니 안 담아요. 우리 가정 경제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 경제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중국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작동이 되는 국가도 아니고요. 우리 경제 30%를 거기에 저당 잡힌다는 거는 이거는 빨리 우리가 수출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사인할 수 없다. 분명히 이 점을 위임하고 유엔사에서 사인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빠지겠다는 거 아니고요. 그때 왜냐면 싸운 게 누구야? 우리 국군이야. 당연하잖아. 누가 무시해? 그러니까 대표로 사인하세요. 이랬던 거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북이 너희는 정전협정에 사인도 없지. 그리고 놀렸던 거죠. 유엔 동시 가입하기 전에 누가 먼저 유엔에 대표성을 갖느냐 갖고 여러분들 10월 24일 날 유엔 데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도님들은 모르실 텐데 10월 24일 유엔의 날이 있었어요. 하루 더 놀았어요. 아까워요. 저는 10월 되면 하루 10월 말에 이때쯤 되면 노는 건데 중간고사 끝나고 유엔 데이 그 정도로 중요했죠. 따라서 박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전 다시 얘기하는 게 우리 기억 속을 다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사인할 수 없다. 대신 나도 참전했다는 걸 누구나 아니까 유엔 대표로 하세요. 이랬던 것이죠. 근데 북이 놀렸죠. 근데 요새 네, 북이 감사합니다. 안 놀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 질문을 잡아야 될 것 여기까지입니다.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젠 제가 사회자가 왕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핫하게 붙는데 시간이 어느덧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현재 민간의 역할은 좀 미약한 편입니다. 얼마 전 14선언 기념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지만 순수한 의미의 민간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본격적인 민간 교류, 경제 교류는 불가능한가요? 당장 교류가 가능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산가족, 인도적 지원, 다양한 민간 교류가 정부 관계와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재가 있어도 인도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당장 급한 것, 그러니까 중장기로 할 수 있는 것, 단기로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해서 길게는 산림 녹화까지 이런 것들 다 인도적 지원 속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사실은 북한에 요오드 소금을 좀 보내려고 했습니다. 요오드 소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요오드가 부족합니다. 체격이 작아지고 굉장히 온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다 아실 텐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이게 3대로 가면 그 다음에는 IQ가 2자리 숫자로 쭉 떨어진다는 것이 이게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오드 소금,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좀 보내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문화, 예술, 체육 교류를 주로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교류보다는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인도적 지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언챙이를 찾아볼 수 없죠. 북한엔 언챙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챙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해줄 수도 있지만 미국의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훈련을 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화대학이 그런 거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아마비 수술이라든지 이런 장애 수술 같은 것들은 이 UN 제재 없이 거기에 막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학술 교류를 이제는 대학들이 좀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무용, 뭐 체육 뭐 이런 동영상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많이들 했는데 그것보다는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통일하려면 북한도 법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우리 환경법은 어떻고 너희 환경법은 어떠냐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포럼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거기까지 해서요. 듣겠습니다. 예, 네. 순수 학문 위주로 해서 교류를 하고 특히 여성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영수 교수님. 예, 근데 북이 최근 들어서 인도적 지원이란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실태입니다. 개발 협력,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를 협력하자. 인도적 지원, 우리 공화국 아이들은 우리 공화국에서 알아서 잘 키우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따라서 북은 그러더라도 시급한 것을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도와야 되겠죠. 결핵. 우리가 교류 활성화를 하려면 자주 드나들어야 되는데 결핵이 많은 북한 땅에 갔을 때 걱정하지 않도록 또 피임기구도 생리대도 소음도 이런 아주 꼭 필요한 쪽으로 민생의 삶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동맥하고 정맥만 있는다고 화색이 돌지 않습니다. 실핏줄까지 피가 통해야죠. 민간 교류 정부에서 통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고정관념 깹시다. 왜 이산가족을 정부에서 만나고 합의할 때만 만나야 됩니까? 우리끼리 만나면 안 됩니까? 이산가족 만나는 전문 전담 기업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면 안 되나요? 왜 수십 년, 1년에 많을 때 2번, 적을 때 1번, 3년씩 2번이나 못 만나서 이제 21차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뭡니까? 13만 명 중에 이제 5만 6천 명 남았고 한 달에 300명씩 돌아가십니다. 1년에 3,600명 이상. 이산가족 상봉. 왜 남북이 당국이 합의할 때만 해야 되나요? 우린 그게 습관이 돼 있죠. 깹시다. 민간 교류. 민간이 하면 되지. 자율적으로. 보물 터지듯이 대북 접촉을 해나가면 어떨까요? 저도 지금 민간 대북 지원 단체 공동대표를 하고 있지만 다 손가락 빨고 있다고 신문에 어느 기사님이 기자께 써주셨어요. NGO 단체가 손가락을 빨고 있다고. 북도 오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 야, 그 NGO가 왔자 그냥 억밖에 안 오는데 관대관이 통하면 조가 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산가족 상봉 어떤 기업한테 맡기면 중앙일보에서 하시면 어떨지 제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북 민간 교류라는 질문 대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한미 간 민간 교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뭐 단체 또 정부분들께서 워싱턴에 오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근데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분이 오세요. 이게 민간 교류의 취지가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설득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정부의 프레스 가이드, PG를 되풀이하는 그런 활동들이 과연 미국 같은 자유가 많은 나라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공외교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일률적이고 똑같고 단편적인 활동이라면 그거는 보여주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발제문에도 썼고요. 그 동시에 왜 그게 필요하냐고 하면 지난 3월에 한국 정의용 특사단이 백악관에 왔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월 달에 약간의 파국이 있었죠. 그 당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한국 특사단이 북한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한 것인가? 거기에 한국의 해석과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한국을 믿고 이 말을 믿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건 결국엔 저희가 미국 싱크탱크,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위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여전히 회전문 도어는, 그러니까 리볼빙 도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 교류, 남북도 중요하지만 한미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좋으셨죠? 사회 잘했나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제5회 윤우정 통일포럼의 주제는 남북관계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토론자, 기조발제하신 선생님, 축설하신 선생님 공통적인 것은 남북관계의 미래 지금 단계에서는 비핵화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문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 남북관계의 미래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데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가 겉보기 달리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홍 회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입니다. 근데 아직 미국은 북한이 먼저 선 비핵화를 하면 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 관계의 진정과 북미 관계의 진정 간에는 약간의 미묘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북에 가면은 북한은 우리를 핀잔합니다. 왜 너네 자꾸 미국 눈치를 보냐? 그러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일을 하자. 남북 간에 빨리 발전을 시키자 그럽니다. 북한에 가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또 미국에 가면은 너네는 왜 우리하고 달리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왜 남북관계 진전을 이렇게 빨리 서두러 가려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다시피 곧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모르겠어요. 아마 중간선거 이후에 올해 내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중대한 성과가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답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국내에서도 김정은 답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만약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고 그것이 김정은의 답방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연말 그리고 연초가 남북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 반 넘게 윤우정 통일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